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요? 더러워 죽겠네, 진짜! 바닥에 묻은 반찬 국물을 닦으려 고개를 숙인 그 순간이었어요.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오른쪽 뺨에 불덩이가 떨어졌죠. 평생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 없던 제가 70이 넘어 처음 맞은 딱이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로비에 있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마치 팔이라도 쫓듯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여자의 매니큐어 발린 손톱이 제 낡은 고무장갑과 대비되어 더 선명하게 보였죠. 고무장갑 낀 손에서 물걸레가 툭 하고 떨어졌고 제 가슴에 달린 낡은 이름표가 흔들렸어요. 김연아, 청소 담당이라고 적힌 그 푸른 명찰이 한평생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더군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관리실 아저씨도, 맞은편 카페 알바도, 택배원도요. 근데 다들 모른 척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고개를 돌리기까지 했죠. 그 순간 든 생각이 있어요. 아,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뺨에 남은 열감도, 엎어진 도시락에서 피어나는 묵은지 냄새도,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문득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걸어 나왔어요. 따끈한 감자탕 냄새가 났고 머리를 반쯤 묶은 60대 중반의 여자분이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한마디가 터졌어요. 형님? 순간 시끄럽던 로비가 정지한 듯 조용해졌고 그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감자탕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투명한 비닐 안에서 매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형님이세요? 저 정이에요. 이정이요. 1985년 그의 봄이 생각났어요. 피 묻은 얼굴로 제 무릎에 엎드려 울던 그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이 지금 이 여자의 주름진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그날 도망가던 밤에 제 손을 꼭 쥐던 그때처럼요. 형님, 세상에 형님을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주변 사람들은 멈춰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엔 방금 내 뺨을 친 젊은 건물주 여자도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우리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울먹이며 뒤를 돌아 그 여자를 보더니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물었어요. 유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유리라는 이름의 여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 정희의 딸이 아니라 며느리였군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 방금 내가 때린 이분이 누구신지 알기나 해? 정희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떨리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분노 속에는 오랜 그리움도 섞여 있었어요. 이분이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야.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저 말없이 뺨을 한번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유리는 뒤로 천천히 물러서더니 정희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죠. 그 자신감 넘치던 여자가 순식간에 작아진 것 같았어요. 형님, 저를 기억하세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수건을 꺼내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제 팔을 붙잡고 있었죠. 어떻게 있겠어, 정희야. 내 얼굴이 매일 꿈에 나오는데. 그 말에 정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듯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형님, 그날 밤 형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희의 눈빛이 울음에서 분노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 집에서 나를 구해달라 울던 그 애가 이젠 누굴 구해주려는 얼굴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유리야, 너 지금까지 순한 얼굴로 싹싹하던 내 며느리가 맞니? 내가 방금 이분한테 한 짓이 뭐야? 유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이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 했죠. 정희가 제 손을 꼭 잡고 울기 시작한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의 딩소리도 바닥을 닦는 내 손의 움직임도 숨소리조차 작게 들렸어요. 유리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한참을 울던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기억하세요? 그날 형님이 제 손에 쥐어준 봉투요. 거기 든 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난 그저 정희의 손만 가만히 덥석 쥐었어요. 그때 제 눈앞에서 그 시절이 느리게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명문 교육자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이셨고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죠. 수원의 작은 도시에서 우리 집은 꽤 알려진 집안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김 교장 선생님 따님이라며 반갑게 인사하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20살 되던 해인 1972년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대학에 가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교육자 집안이다 보니 아버지께서 우리 연하는 대학 나와서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라고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연하야, 아버지가 잠깐 실수를 했어. 그 말씀을 하시던 아버지의 흰 머리가 더 하얗게 보였어요. 학교 동료 선생님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그분이 도망간 거예요. 그 빚이 얼마였냐면 당시 우리 집에 몇십 배가 넘는 큰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몇십억은 됐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희 집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어머니는 쓰러지셨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김 교장 선생님 따님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빚쟁이 집 딸이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작은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 입학 통지서를 구겨버린 그날, 제 꿈도 함께 구겨졌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 후 10년 동안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가족을 지탱했어요. 옷가게, 다방, 식당,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점점 건강이 나빠지셨고 어머니는 소규모 김치 장사를 하셨죠. 언니는 이미 시집을 갔고 오빠는 군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2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났고 빚은 계속 쌓여갔죠. 마지막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연아야, 조금만 참고 시집가면.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청량리 시장에 윤신혜라고 있어. 사채업을 하는 집안인데 그 집 장남이 장가를 못 갔대.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딸이 집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던 1982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청량리 이자쟁이 집안으로 시집갔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그때는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시집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신랑 사진 한 장만 보고 결혼했죠. 혼례식 날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 찍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어머니는 저를 안고 한참을 우셨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계속 고개만 숙이셨어요. 연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평생 꼿꼿하셨던 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오히려 웃으며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청량리 시장 뒷골목, 그 높은 3층 양옥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한 푼도 덜 받지 않는다는 이자쟁이 집안이었죠. 윤신의 앞을 지나칠 때는 고개를 숙여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는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항상 검은 양복을 입고 장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죠. 손님이 오면 반말을 하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인들에게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어요. 채무자는 빚 때문에 개인까지 바치는 법이야.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돈 빌린 사람들이 시아버지께 찾아올 때면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 숙여 빌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빌려준 사람이 악마가 되고 빌린 사람이 천벌받을 죄인이 되는 이상한 세상 같았어요. 그런 집에 저는 그저 팔려온 여자였어요.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시집 온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시누이들은 교수 딸인데 기세가 죽었네라며 비웃었어요. 그리고 결혼 첫날 밤 저는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윤태호 씨, 저랑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남편은 눈만 깜빡이다가 종이를 꺼내 글씨를 썼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릴 때 사고로 목소리를 잃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중매쟁이가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유를. 시아버지는 중매쟁이에게 돈을 주고 이 사실을 숨겼던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빚쟁이의 딸과 결혼시킨 거죠. 첫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신랑은 구석에 앉아 저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메모를 건넸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더 괴로워요.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도 좋아요. 그 글씨체가 참 곱더라고요. 말은 못해도 마음이 고운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왕 여기 온 거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고. 그렇게 저희 부부의 독특한 소통이 시작됐어요. 태호 씨는 저한테 손짓으로 말했고 때로는 작은 쪽지에 글씨를 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의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됐죠. 밤중에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서로에게 손글씨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말 못하는 남편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따뜻함을 발견하게 됐어요. 태호 씨는 목수일을 할 줄 알았어요. 시장 근처에서 작은 가구점을 운영했죠. 말을 못하니 장사는 잘 안 됐지만 그의 손으로 만든 가구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태호 씨가 제게 작은 화장대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섬세함에 놀랐어요. 당신 얼굴이 예뻐 보이는 거울을 달았어요. 그런 메모와 함께요. 말은 없어도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태호 씨를 무시했어요. 벙어리라고 부르며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죠. 시아버지는 장남인데도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동생인 태섭이 모든 결정권을 갖게 했어요. 그 태섭이란 사람이 문제였어요. 시동생 태섭은 시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어요. 말 못하는 형과 달리 말재주가 뛰어났고 사람들을 휘두르는데 능했죠. 하지만 성격이 난폭했어요. 술만 마시면 집안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도 손찌검을 했어요. 어느 날 태섭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태호 씨를 향해 소리쳤어요. 와, 병신 벙어리. 말 좀 해봐. 한 번이라도 말해봐. 태호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태섭을 말리려 했지만 저까지 밀쳐내며 더 심하게 태호 씨를 조롱했죠. 망해먹은 교장 딸하고 벙어리하고 잘 어울리네. 아버지가 쓸모없는 것들끼리 잘도 짝지어줬어.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도 태호 씨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방에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죠. 태호 씨는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동생은 상처받은 아이야. 아버지 사랑을 혼자 받으려고 그래. 남편의 너그러움이 놀라웠어요. 저라면 그런 동생을 미워했을 텐데 남편은 오히려 이해하려 했죠. 그러다 그 일이 터졌어요. 1985년 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불쑥 말했죠. 태섭이가 또 사고 쳤다. 이번엔 감자탕집 딸이란다. 그 말에 모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고 태호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청량리 시장 건너편에 있는 감자탕집 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태섭이 술에 취해 그 집 딸을 임신시킨 거죠. 복덕방 하던 사람이 와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차갑게 말했어요. 데려오지 뭐. 어차피 슈퍼도 하나 차려줘야 하니까.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더군요. 그렇게 들어온 애가 정이었어요. 온갖 귀한 음식이 차려진 상다리가 휘어지는 저녁 식사 자리. 그러나 정이는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어요. 입덧 때문이었죠. 눈에 핏기 하나 없이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태섭은 신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야, 감자탕집 딸이 이것밖에 안 돼? 그 말에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아버지는 입 다물고 먹기나 해라고 태섭을 나무랐지만 정희를 위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저 체면치레였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정희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거절하던 정희가 조금씩 숟가락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먹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경계와 불안,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죠. 고맙습니다. 형님. 그때 처음으로 정희가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부르는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저보다 10살도 더 어린 여자아이. 그 아이의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이상하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정희는 시댁에 와서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태섭은 결혼했지만 정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자기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저는 정희가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죠. 정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애도 저처럼 팔려온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버지가 감자탕집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 태섭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요. 그러다 정희가 임신한 걸 알게 된 아버지가 내 딸 팔아서라도 빚 갚겠다며 결혼을 강요했다는 거죠. 형님은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되셨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교장 선생님, 아버지, 피아노 학원 어머니, 그리고 빚 때문에 무너진 가족. 정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 비슷하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상하게 닮아 있었어요. 다른 시대,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자쟁이 집안의 며느리로 만난 거죠. 그날부터 저는 정희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희가 먹기 좋은 음식을 준비했고 태섭이 괴롭힐 때마다 소리 없이 정희를 보호했죠. 태호 씨도 정희에게 친절했어요.
가끔 작은 나무 인형을 깎아 선물했는데 나중에 아기를 위한 거라고 쪽지를 건네주곤 했죠.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태섭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 정희의 배가 불러오자 태섭은 더 거칠어졌어요. 너 때문에 내가 결혼했다며 정희를 미워했죠. 술만 마시면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손찌검도 했어요.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정희에게 태섭이 소주병을 던졌어요. 다행히 빗나갔지만 그 상황을 본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임신한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도련님, 그만해. 임신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태섭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수, 이런 건 부부 사이 일이야. 참견마. 그 말에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사람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돼.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 괴롭히면 나중에 복도 못 받아. 태섭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 순간 태호 씨가 태섭의 팔을 잡았죠.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태섭은 형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정희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형님, 저 무서워요. 이 집에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우리가 지켜줄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이자쟁이 집안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태섭의 폭력은 더 심해졌어요. 정희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의 짜증도 커져갔죠. 폭력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희는 그때 임신 7개월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태섭이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더니 정희를 끌고 나갔죠. 야, 일어나. 서방이 안 왔는데 자고 있어? 밥 차려. 아직 새벽 3시였어요. 정희는 겨우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저도 몰래 따라 나섰어요. 정희가 쌀을 씻고 있는데 태섭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엉망이 됐어. 누가 널 데려오래? 누가?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부엌으로 달려가 태섭의 손을 떼어냈죠. 그만해. 뱃속에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돼. 태섭은 저를 밀쳐냈어요. 그러곤 손가락으로 정희의 이마를 콕콕 찔렀죠. 이 여자, 이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실수야. 감자탕이나 팔지, 뭐하러 여기 와서. 정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17에 20살 청년의 아이를 임신하고 돈 때문에 팔려와 이런 취급을 받는 아이. 저와 너무나 닮은 운명이었죠. 그날 밤 정희는 우리 방에 숨어와서 훌쩍거렸어요. 태호 씨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죠. 남편은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동생이 미안하다고 했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태호 씨 역시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없었죠. 이 집에서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시아버지와 태섭뿐이었으니까요. 정희는 시간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임신 중인데도 체중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죠. 저는 몰래 영양제도 사다 주고 보양식도 해줬어요. 태호 씨도 가구점에서 번 작은 돈으로 과일을 사다 주곤 했죠. 어느 날 정희가 부엌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바닥에 납작하게 앉아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희야, 괜찮아? 어디 아파? 정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에 깃든 절망이 가슴을 찔렀어요. 형님, 죽고 싶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걱정돼요. 그 말에
내가 그날 밤 이불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살면서 그렇게 서러운 눈빛은 처음 봤거든요. 저는 정희를 자주 데리고 시장에 나갔어요.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잠시라도 그 집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시장에서 함께 반찬거리를 고르고 간혹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도 사 먹었어요. 그럴 때면 정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죠. 형님, 저 감자탕 정말 잘 끓여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정희는 저에게 감자탕 끓이는 비법을 알려줬어요. 묵은지와 소주를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살짝 뿌리는 거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희의 진짜 웃음을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 아이가 빛나 보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비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작은 꿈을 꾸던 정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죠.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태섭이 또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이번엔 여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둘이서 웃고 떠들며 들어오는데 정희가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다 마주쳤어요. 야, 넌 뭐야? 이리 와. 태섭이 정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취했던 태섭은 정희의 배를 가리키며 여자에게 말했어요. 내 아이라고? 글쎄, 장담할 수 없지. 그 말에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임신한 여자에게 그보다 더 잔인한 말이 있을까요? 저는 재빨리 정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온몸을 떨며 울었죠. 형님, 이 집에서 저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정희의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조금만 참아. 아이 낳으면 좀 나아질 거야. 내가 있잖아. 하지만 그날 밤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 태섭이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어요. 여자는 이미 보내고 혼자 더 마셨는지 더 취해 있었죠. 정희를 깨워 소리쳤어요. 와, 일어나. 그 애가 진짜 내 애 맞아? 정희는 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태섭을 말렸지만 그는 저를 밀쳐내고 정희의 이불을 확 걷어냈어요. 대답해. 내 애 맞냐고. 정희가 끄덕이자 태섭은 갑자기 정희의 배를 발로 찼어요. 그럼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 애면 잘생겨야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안았고 저는 태섭을 밀쳐냈어요. 태호 씨가 달려와 태섭을 방 밖으로 끌어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희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아파요. 애기가.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하지만 1980년대 청량리에서 새벽에 구급차가 오는 건 쉽지 않았어요. 태호 씨가 택시를 잡으러 나갔고 저는 정희를 안고 있었어요. 온 방바닥이 피로 물들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태섭은 이미 자기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시동생을 탓하지 않았죠. 그저 몸이 약해서 그렇다며 정희를 탓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어요. 사산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뱃속 아이가 강한 충격을 받았네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둘러댔죠. 그땐 그런 시대였어요. 가정폭력이라고 말해봤자 집안일로 치부되던 때였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형님, 제 뱃속에서 따뜻하게 자고 있던 애였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저는 말없이 정희의 등을 토닥이며 입술만 씹었죠. 그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다는 그 말이 제 귀에 뱅뱅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정의를 이 집에서 꺼내야겠다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번엔 정의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밤중에 태호 씨를 깨웠어요. 여보, 내가 정의를 도와야 할 것 같아요. 태호 씨는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는 종이에 물었어요. 어떻게?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돈이 필요해요. 태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작은 저금통을 꺼냈어요. 가구점에서 번 돈을 몰래 모아둔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도망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세금 피하려고 우리 부부 명의로 돌려놓은 건물. 그 건물, 전세금 일부가 제 손에 있었죠.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였어요. 시아버지는 그 건물 명의만 우리 앞으로 해두고 실제 관리와 세입자 계약은 모두 자기가 했어요. 하지만 은행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저는 그 통장을 꺼내 보았어요. 전세 보증금 일부가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에게 보여주자 태호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종이에 썼어요. 위험해.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 알아요. 하지만 정이 이대로 두면 죽을지도 몰라요. 태호 씨는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또 다른 종이에 썼어요. 나도 동생이 걱정돼. 재수 씨가 불쌍해. 저희는 그날 밤 계획을 짰어요. 시아버지 몰래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정희에게 그 돈을 주는 거였어요. 평생 모아온 저희 부부의 돈과 함께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시아버지에게 들키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정의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은행에서 돈을 찾고 두꺼운 봉투에 넣었어요. 정의는 사산 후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몸조리 중이었어요. 태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외출했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자기 일에 바빴죠. 저는 조용히 정희의 방으로 갔어요. 정희야, 들어가도 돼? 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죠. 형님. 저는 문을 닫고 정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죠. 이거 받아. 새 삶을 시작하는데 필요할 거야. 정희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제법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당시로는 적지 않은 목돈이었죠. 이게 뭐예요? 이 집에서 나가. 멀리 아무도 너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형님,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묻지 마, 그냥 받아. 내 인생을 살아. 정희는 손을 떨며 봉투를 다시 내밀었어요. 안 돼요, 형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형님이 위험해질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살아, 정희야. 지금 나가 아무도 모르게. 아기가 없어도 넌 살아야 돼. 정희는 손에 든 봉투를 떨리는 눈으로 보더니 입을 막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같은 게 살아서 뭐해요? 이 집에선 다들 죽으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떠나야 해.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정희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발소리 하나 없이 사라졌죠. 저는 정희에게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가장 늦은 버스 시간도 말해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했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 새 삶을 시작해. 정희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형님, 제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 꼭 은혜를 갚을게요. 저는 정희를 안아주었어요. 마치 동생을 보내는 것 같았죠.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아이, 그런데 이미 인생의 쓴맛을 너무 많이 본 아이.
잘 살아. 건강하게. 그것이 정희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 정희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정희가 도망갔다는 소식에 화를 냈지만 곧 관심을 끊었어요. 태섭은 오히려 좋아했죠. 잘 됐네. 짐 덩어리 하나 사라졌어. 하지만 제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전세금을 빼낸 것이 언젠가는 들통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예상대로 몇 달 후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시아버지가 그 건물을 팔려고 하면서 전세금이 일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돈이 왜 이렇게 적어? 시아버지는 은행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버님.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은행에 확인해 보니 제가 돈을 찾아간 기록이 있었던 거죠. 네가 내 돈에 손을 댔어? 그 목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평생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너무 불쌍해서 시아버지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어요. 그렇게 세게 맞은 건 처음이었어요. 니깎게 감히 내 돈을 훔쳐? 내 돈을 가져가. 그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도 소리쳤어요. 어디 보자. 벙어리한테 장가를 보내더니 돈까지 훔쳐가는구나. 내 돈으로 내 둘째 며느리를 도망치게 하다니. 태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결기가 보였어요. 남편은 종이에 단호하게 썼어요. 우리는 나갑니다. 시아버지는 비웃었어요. 어디 한번 나가봐. 벙어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어요. 남편과 함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그래요. 그때 저는 임신 3개월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죠. 정의를 도운 그 시기에 저도 새 생명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와 남편은 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친정에도 갈 수 없었죠. 이미 빚 때문에 무너진 집안이었으니까요. 저희는 남편의 가구점으로 가서 그곳을 임시 거처로 삼았어요. 잠은 작업대 위에서 자고 끼니는 인근 포장마차에서 해결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그의 겨울 태호 씨와 저는 작은 단칸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1986년 봄, 우리 딸 다정이가 태어났어요. 태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어요. 말은 못해도 그 눈에 담긴 사랑을 저는 알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저희는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태호 씨는 가구점을 계속 운영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갔죠.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었어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가정부 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후회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정의를 도운 일이었어요. 가끔 정의가 잘 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어쩌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의는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어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시선을 들어 현재로 돌아오니 그 여자가, 아니, 정의가 내 앞에서 다시 울고 있는 거예요. 형님, 저 살아냈어요. 그 돈으로 살아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제 건물이에요. 그때 그 돈으로 시작해서 이젠 제가 건물주가 됐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특히 유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일어나 유리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내가 지금 여기 건물주야? 내 앞에서 말해봐. 정희는 말없이 제 손을 놓더니 딱딱한 구두를 신고
며느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걸음이 예전의 정희와는 달랐어요. 힘이 있었죠. 한 발자국마다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유리야. 처음엔 달래듯 부르더니 눈빛이 서서히 바뀌었어요. 눈물로 뒤덮인 제 붉은 뺨을 본 정희는 다시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지금 이분을 때렸다고? 유리는 그제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그게 제가 기분이 좀 상해서. 그래서 뺨을 때렸니?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럴수록 공기가 더 서늘해졌죠. 마치 청량리 시장에서 채무자를 상대하던 시아버지의 그 목소리처럼요. 내가 예전에 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정희가 천천히 물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됐다. 건물도 믿고 맡겨만 주세요. 그렇게 말했지? 정희는 아까부터 손에 들고 있던 감자탕 포장봉지를 천천히 로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서류 겉면에는 부동산 증여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원래 오늘 너한테 넘기려던 거야. 유리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우리 아들한테도 말 안 했어. 내가 만든 가게, 내가 번 돈, 내가 산 건물이니까 딱 너한테 줄 생각이었거든. 유리의 얼굴이 기대감으로 빛났어요. 그러나 정희의 다음 말이 로비 전체를 무겁게 가라앉혔어요. 근데 못 주겠어. 유리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마치 40년 전 쫓겨나던 날의 제 표정 같았어요. 아이씨, 왜 들켜서는 신경질나? 몇 년 동안 아침 저녁 공들였는데 청소 아줌마 한 대 쳤다고 건물 안 준다고요? 유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입술도 떨렸죠. 갑자기 손에 쥔 명품 가방의 스트랩을 꼭 쥐더군요. 그 가방 하나가 제가 한 달 청소해서 버는 돈보다 비쌀 거예요. 넌 실격이야. 정희가 그 말을 할 땐 이미 눈에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고 조용하고 단호했죠. 40년 전 그 정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누군 줄 아니? 정희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 정희는 고개를 돌려 절 봤어요. 그리고 제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이분이요. 내가 아이를 못 지켜준 그날 밤 저를 밤새 품에 안고 울어준 분이에요.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전 이미 죽었겠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월은 참 묘한 것 같아요. 40년이 지나도 그날의 아픔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 올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이것도 인생의 한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정희는 증여 서류를 한 장씩 찍기 시작했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예쁜 손으로 차곡차곡 갈라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종이가 바닥으로 천천히 흩날렸어요. 어머니, 그거 공증 다 받은 거잖아요. 언제 또 절차를 밟게요? 돈도 들고 세금도 또 내고. 유리의 다급한 목소리. 하지만 정희는 모든 종이를 끝까지 찢었어요. 세금이 문제니? 내가 이분의 뺨 때린 걸 보니 내 마음에 뭐가 중요한지 알겠더라. 서류 파편이 바닥에 흩날렸고 유리는 그걸 말리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형님,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그날 밤처럼요. 이 건물 형님께 드릴게요. 그때 그 봉투 제가 이렇게 갖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평생 남의 집, 남의 건물만 청소하던 내가 어떻게 건물주가 된다는 말인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그 돈, 그건 그냥 내 동생 같아서 살라고 준 거였잖아. 그래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았으니 갚아야죠. 사람답게 정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죠. 제가 감자탕집에서 일하다가 조그만 가게를 차렸어요. 그때 형님이 준 돈으로요. 그게 지금은 체인점이 됐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희는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바닥에 그 비싼 옷을 입은 채로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이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정희가 떠난 후 전세금 문제가 들통났어요. 시아버지는 경로했죠.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쫓겨났죠. 하루아침에 저와 남편은 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정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저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셨잖아요. 제가 안 들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얼마 전 감자탕 먹으러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형님이 시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저 도와준 걸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형님을 찾고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옛날엔 그 일을 생각하면 화만 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건물 등기 부등본이었죠. 이 건물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공증 사무실에 가서 형님 이름으로 바로 이전할게요. 유리가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제가 실수한 건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준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정희는 유리를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제 너 내 며느리 아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로비에선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정희는 저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이 건물 받아주세요. 저는 감자탕집 건물 아직 몇 개 더 있어요. 살아갈 만해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정희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받아? 나는 그저 청소부인데. 그때 정희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형님, 제가 지금 무릎 꿇고 빌고 있잖아요.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저를 도와주고 40년 동안 형님은 청소부로 사셨는데 전 건물주가 됐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정희의 말에 깊은 자책이 묻어났어요. 형님이 도와주신 그 돈 때문에 형님은 40년을 고생하셨어요. 제발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도 그건 오랜 세월 쌓아온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작은 선행이 결국 돌아온다는 감사였을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숨죽여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작은 친절이 큰 사랑으로 돌아오는 순간, 혹은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은혜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언젠가 그런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고 계신가요? 유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물러났어요. 그 당당하던 발걸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정희와 저는 40년 만에 다시 손을 맞잡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공증사무실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후였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제가 김연아가 건물주가 된 거예요. 같이 가요, 형님. 오늘은 제가 저녁 차릴게요. 그렇게 저는 정희를 따라갔어요.
그곳은 건물 2층, 깔끔한 작은 주방이 딸린 원룸이었죠. 정희가 가끔 출장 올 때 쓰는 숙소라고 했어요. 테이블엔 감자탕, 갓 지은 밥,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자주 끓이던 묵은지 된장국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낯설었어요. 평생 남의 밥상만 차려주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위해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니 말이죠. 형님이 해주시던 그 맛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워봤어요. 국물 한 숟갈에 그땐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집 냄새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찰기 있는 쌀밥, 꼬들꼬들한 묵은지,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 이거 그때 맛이네.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서 문득 그 시절의 모습이 비쳐 보였어요. 미원까지 넣었죠. 형님 레시피 그대로요. 미원이라. 80년대엔 그걸 감칠맛 내는 비법이라고 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최고의 비법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희가 작은 철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엔 오래된 서류들이 담겨 있었죠. 건물 등기부 등본, 변호사 도장,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이건 1985년 정희가 도망가기 한 달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정희 옆에 서서 찍은 흑백 사진. 이거 어떻게 갖고 있었어? 형님, 저 도망갈 때 꼭 챙겨간 거예요. 제 지갑 속에 40년 동안 있었어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제 보물이었거든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형님, 이 건물, 형님이 운영해 주세요. 정희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해? 나 청소부 일만 해봤어, 정희야. 정희는 제 손등을 꼭 감싸쥐었어요. 그 손이 예전에는 보드라웠는데 이제는 저만큼이나 주름지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저 2번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사산했을 때, 한 번은 그날 형님 손 안 잡았더라면 그날 황천길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럼 그 손이 만든 삶, 이제 제가 돌려드려야죠. 정희는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도망친 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찾아올까봐. 하지만 형님이 준 돈으로 작은 방 하나 얻고 남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감자탕 장사를 시작했죠. 음식은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은 어떻게 했어? 그 시절에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법원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어디 숨어 있어서 법원 게시판에 이혼 서류가 붙었다는 공고를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혼이 성립되는 방법이었죠. 그때는 여자 혼자 이혼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든 새 삶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정희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형님, 제 아들 승현이는 제가 입양한 아이예요. 저는 놀라서 정희를 바라봤어요. 입양?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자탕집이 조금 자리를 잡았을 때였어요. 한 고객이 아기를 안고 와서 밥을 먹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친척의 아이였는데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고객도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러 가는 길이라더군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뱃속에서 잃은 아이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도 한때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구나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게 승현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희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친 얼굴에 3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유리한테 전화가 와서 급히 왔는데. 정희가 얼른 소개했어요. 형님, 우리 아들 승현이에요. 제가 입양한 아들이죠. 승현이는 인사를 하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청소 아주머니? 정희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예,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주머니가 아니라 김연아 여사님이셔. 승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희 건물에서 자주 뵈었는데 몰랐어요. 정희는 승현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감자탕집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프랜차이즈로 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홀로 승현이를 입양해 키웠는지, 그리고 제가 그녀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라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승현이는 놀란 얼굴로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엔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머니, 전 몰랐어요. 그런 힘든 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연아 어머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 일이야. 하지만 내 아내가 연아 형님을 함부로 대한 건 용서할 수 없어. 승현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 말해두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감자탕 집이 한 지점, 두 지점 늘어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승현이는 참 똑똑했어요. 대학도 자기 힘으로 갔고 지금은 저희 사업 관리를 다 맡아주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유리를 만나 결혼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승현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유리는 저희 과거를 모르니까 돈만 보고 접근한 것 같아요. 건물 증여 서류에 도장 찍으려 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청소부로 허리 굽혀 살았고 정희는 사업가가 되었지만 우리 둘 다 삶에 맞서 싸운 여자들이었죠. 형님, 이제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남은 인생. 정희의 제안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와 남편, 딸 다정이는 그동안 얼마나 고되게 살았는지. 이제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이야.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시댁에서 쫓겨난 후에도 함께 살았지만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헤어져야 했거든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고 저는 서울에서 청소 일을 하며 다정이를 키웠죠. 사정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남편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벙어리인 그는 종이에 글씨를 써서 저에게 건넸죠. 고생했다. 미안하다. 자랑스럽다. 단 세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이제야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와 남편, 정희, 승현이 모두 모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우리는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나눴어요. 저와 다정이는 건물 1층에 작은 가게를 내기로 했어요. 가게 이름은 손맛정이라고 지었죠. 다정이의 정을 따서요. 반찬 가게를 열기로 한 거예요. 그 옆 칸에는 작은 테이블 몇 개 놓은 카페를 만들었죠. 이름은 잠시만요, 엄마. 이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다정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이 바닥 닦으시느라 쉴 틈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잠깐이라도 앉아 계시라고요. 정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딸과 정희와 승현이와 함께 가게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5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죠.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든 걸까요? 정의를 도왔던 그날의 선택? 40년간의 고된 노동? 아니면 정의에 감사하는 마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명예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는 걸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인연이었어요.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남편과 함께 일어나 반찬 준비를 시작합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아침 반찬은 3종. 고사리나물, 묵은지, 감자볶음, 그리고 두부조림. 식어도 맛있는 반찬만 골랐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싸가시기 때문이죠. 요즘은 다정이가 찍어준 유튜브 쇼츠라는 것 덕분에 동네를 넘어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신다네요. 벽에 걸린 시계가 8시를 가리킬 때 가게 문을 활짝 열어요. 옆에 있는 잠시만요. 엄마 카페에는 이미 다정이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평생 딸에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정이가 제게 늘 고마워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매일 싸주시던 도시락.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청소부로 일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작은 기억들이 다정이에겐 큰 사랑으로 남아 있었나 봐요. 시간 참 빠르다, 그치? 남편이 보리차를 내리며 손짓으로 물었어요. 말은 못해도 남편의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게 우리가 청량리에서 쫓겨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남편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 미소에는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주름진 눈가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 정희에게 돈을 건네주던 순간 시아버지의 장부를 몰래 열어보던 떨리는 손길,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고통의 나날들. 그때는 그 선택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수없이 고민했어요. 쫓겨난 후에는 종종 후회도 했고요. 그냥 모른 척할 걸 하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첫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80대 후반의 할머니셨죠. 매일 아침 두부조림을 사가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날씨 춥지? 옛날엔 이맘때쯤 김장하느라 손이 다 트고 그랬는데. 맞아요. 큰 대야에 양배추절이면 동상 걸릴 것 같았죠. 할머니와 김장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의 고단함을 잘 모를 거예요. 손끝이 빨갛게 얼어붙는 그 추위. 그래도 온 가족이 모여 담그던 그 김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죠. 어이구, 이 두부조림은 어쩜 이렇게 맛있어. 내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음식이 누군가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니.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오전에는 주로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러 와요. 그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 다정이 도시락 싸주던 생각이 나죠. 한 젊은이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을 때 문득 그 미소가 40년 전 정의의 미소와 겹쳐 보였어요. 정말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청소하던 그 건물에서 이제는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가 들어왔어요. 요즘은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와요. 정희는 여전히 감자탕 체인점 10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형님, 오늘은 무슨 반찬이에요? 된장찌개랑 잔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정희는 그 자리에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바쁘다며
항상 서두르는 정희가 좀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정희야, 이제 좀 쉬엄쉬엄 해. 아이, 형님. 저는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형님 덕분에 살아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득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유리였어요. 정희의 며느리였던 그 여자요. 그날 이후로 본 적이 없었는데 조심스럽게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정희도 유리를 발견했는지 밥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들어와. 유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눈에는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연하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밥 한 공기를 더 떠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먹어. 말은 먹고 하자. 유리는 그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눈물이 핑 돌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정희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아마 그동안 많이 후회했던 모양이에요. 오늘도 저는 일찍 일어나 반찬을 준비합니다. 새벽에 묵은지를 씻고 감자를 깎으며 생각했어요. 이 음식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라고요. 때로는 최악의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최선의 길이 되기도 하고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버스에도 누군가는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일 테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중일 거예요. 모두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밤엔 정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청량리에 가기로 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곳에서 무슨 생각이 들지, 어떤 감정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삶이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니까요. 처음에는 아픔이었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추억이 되기도 해요.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왔듯이요. 퇴근길에 만난 청소부 아주머니께 제가 오늘의 반찬을 작은 도시락에 담아드렸어요. 그분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왜 저한테? 드세요, 맛있게요. 저도 평생 청소했거든요. 그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 모습에서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았죠.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정희에게 돈을 건네주던 그날 밤에도 이런 별이 빛났을까요?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40년 후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진 세상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복은 참 조용히 찾아와요. 떠들썩한 소리도 요란한 불빛도 없이 그저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 진실한 것인지도 몰라요. 오늘도 저는 도시락을 쌉니다. 누군가의 외로운 저녁을 위로해줄 한 끼를 담아요. 그 도시락을 받은 누군가가 먹으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아직 살만하다고요. 그 한 끼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마치 40년 전 제 손에서 정희의 손으로 건네진 그 희망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셔요.